야, 내가 지금 감히 내 앞길을 막아? 탕. 가죽과 금속 장식이 뒤섞인 둔탁하고도 모욕적인 파열음이었다. 그것은 국군복 지단장 박무진 준장의 부인 남이경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하설인 하사의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치는 소리였다. 순간 하설인의 군모가 벗겨지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렸던 머리카락이 풀리며 이른 아침 계룡대의 칼날 같은 공기 속에 속절없이 흩날렸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3군 본부가 모인 이 거대한 군사 도시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하는 비공개 안보정책회의가 열리는 날 계룡대 제3정문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제3통제선은 평소보다 몇 곱절은 더 무겁고 서늘했다. 육군수사단 제1수사대 소속 하설인 하사는 그 마지막 관문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임관 3년차 24살. 칼같이 다려진 그녀의 전투복 왼쪽 팔뚝에 박힌 육군 수사단 마크는 그녀가 단순한 경계 병력이 아닌 군 내부의 범죄를 다루는 사법 경찰임을 증명했다.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다. 사전에 인가된 자 외에는 그가 누구든 개미 한 마리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 그런데 방금 그 엄중한 장소에서 육군 수사단의 정복을 입은 현역 부사관이 민간인에게, 그것도 남편의 계급을 방패 삼은 장군 부인에게 정수리를 가격당한 것이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멎었다. 옆에서 총을 메고 부동자세로 서 있던 경계병의 눈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관용차에서 내려 회의장으로 향하던 몇몇 장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채 이쪽을 바라보았다. 하설이는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귀가 윙윙 울리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다. 굴욕감 수치심보다 먼저 피가 거꾸로 솟는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눈을 세게 깜빡였다. 이 인연이 지금 눈을 똑바로 떠. 남이경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듯 했으나 주변의 시선이 쏠리자 오히려 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고작 하사 나부랭이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남편이, 내 놈들 전부 먹여 살리는 복지단장 박무진 준장이야. 그런데 감히 내까짓게 비표 쪼가리 하나 없다고 날 막아서?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하설인의 군모를 보란듯이 뾰족한 하이힐 앞코로 지근지근 밟았다.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이자 군인의 자존심인 군모가 흙먼지 속에서 더럽혀지고 뭉개졌다. 당장 그 발 치우십시오. 하설인이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새로 피맛이 나는 것 같았다. 뭐라고 이년아? 바닥에 떨어진 제 군모에서 하설이는 고개를 들어 남이경의 눈을, 그 오만함으로 가득 찬 선글라스 너머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꿰뚫어 보았다. 당장 그 더러운 발 치우시라고 했습니다. 그 눈빛. 24살의 어린 부사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법을 집행하는 수사관의 서늘한 경고였다. 남이경은 그 기세에 순간 움찔했으나 곧 더 큰 모욕감에 휩싸였다. 이것 봐라. 지금 나 협박해? 내가 뭔데? 내까지 타사 나부랭이가 감히 장군 사모님한테. 그녀는 다시 한번 가방을 치켜들었다. 이번에는 하설인의 뺨을 향했다. 너 오늘 내가 내군 생활 끝장내는 건 물론이고 내 부모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주마. 어디서 감히.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시죠, 사모님. 차가운 중저음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방금 관용차에서 내린 한 중령이 남이경의 팔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남이경의 손에 들린 가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리게 했다. 남이경은 자신을 제지한 남자를 확인하고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김중령님? 육군 수사단 제1수사대대장 김지환 중령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 하설인의 근무지를 순찰 중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남이경이 차에서 내려 하설인에게 시비를 거는 순간부터 그녀의 가방이 하설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군모를 짓밟는 순간까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남이경은 자신이 계급도 없는 민간인이지만 남편의 부하인 김중령에게 이런 추태를 보인 것이 불쾌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피해자로 돌변했다. 김중령, 마침 잘 왔어요. 이 하사년 좀 봐요. 내가 글쎄 비표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 감히 내 앞길을 막고 상관을 모욕하잖아요.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라고요. 당장 2년 징계위에 회부. 사모님. 김지환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늘이 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설인 하사는 지금 자신의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규정상 비표가 없는 분은 그 누구라도 통과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제 아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뭐예요? 지금 김중령 당신까지 나한테 이러겠다 이거야? 당신 내 남편이 누군지 잊었어?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환은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남이경의 하이힐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하설인의 군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흙먼지를 손수 털어내어 하설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부하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 많았다, 하하사. 군모 다시 쓰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군모를 받아들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한 뒤 다시 군모를 썼다. 이 모든 광경은 남이경에게는 최악의 굴욕이었다. 자신의 남편보다 한참 아래인 중령이 자신의 면전에서 그것도 자신이 방금 머리를 때린 일개 하사의 편을 든 것이다. 좋아. 김지환 중령. 그리고 하설인 하사. 남이경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고 독하게 갈라졌다. 오늘 일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당신들 둘 다 내일부로 군복 벗을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 저주를 퍼붓고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자신의 차로 돌아가 쿵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 윤일병, 너 뭘 꾸물거려. 당장 출발 안 해. 운전석에 앉은 젊은 병사의 창백한 얼굴이 스치듯 보였다. 차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났다. 폭풍이 지나간 통제선. 김지환 중령은 아무 말 없이 하설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대대장님. 아니, 안 괜찮아 보이는데. 머리 맞은 곳은 이상 없습니다. 김중령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하하사. 오늘 근무 이만 교대하도록. 그리고 내 사무실로 와서 정식으로 상황 보고서 작성하게. 하지만 근무 시간이 아직. 명령이다. 김중령의 단호한 말에 하설이는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맞아서 욱신거리는 머리보다 군모를 짓밟혔다는 사실이 심장을 더 차갑게 식혔다. 김지환 중령은 멀어지는 하설인의 뒷모습과 남이경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건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군. 그는 수사관의 직감으로 깨달았다. 오늘 아침 자신이 목격한 저 오만한 폭력은 계룡대에 골마있던 거대한 암덩어리의 표면이 터져나온 순간임을. 그는 자신의 군인 수첩을 꺼내들었다. 발생시간, 공무집행방해, 군인 폭행, 군모 손괴. 그 역시 하설인과 똑같은 기록을 시작하고 있었다.
계룡대 인근의 화려한 장성 관사. 저녁이 되자 국군복 지단장 박무진 준장의 집무실에서는 최고급 양주 향기가 피어올랐다. 박 준장은 소장 진급을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회의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별들한테는 인사 잘했어? 당신 처신 하나하나가 내 진급에 영향을 주는 거 알지? 박 준장의 말에 낮 동안의 분노를 사귀고 있던 남이경의 화가 다시 폭발했다. 진급? 지금 진급이 문제예요? 오늘 내가 어떤 년한테, 그것도 당신 부하라는 중령 놈한테까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물론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녀의 입장에서 각색되고 윤색되었다. 자신이 정당하게 들어가려는데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 하사 하나가 길을 막고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을 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사를 두둔하며 김지환 중령이라는 자가 자신을 망신 줬다는 것이었다. 아니 글쎄 하사 계급장 단 계집애가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 있죠? 내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그래서 내가 좀 나무랐더니 김지환인지 뭔지 하는 중령놈이 나타나서 그년 편을 드는 거 있죠? 이건 전부 당신 얼굴에 똥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이경은 자신이 하설인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묘하게 빼놓았다. 박무진 준장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진급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아내가 구설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다. 김지환이 육군수사단? 박무진 준장은 나지막이 은졸였다. 껄끄러운 부대였다. 하지만 감히 자신의 아내를, 그것도 자신의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시기에 망신을 줘? 이름은 하설인이라고 아주 또박또박 말하던데요. 눈빛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반짝거리는지 아주 당돌하고 건방진 년이었어요. 이런 년은 초장의 싹을 잘라버려야 해요. 김지환이 그놈도 마찬가지고. 감히 별 부인한테 대드는 것들은 뼛속 깊이 새겨줘야 한다고요. 박무진은 자신의 손가락 하나로 일개 하사와 중령 하나의 군 생활쯤은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알았어. 내가 내일 그 김지환이 놈한테 직접 전화해서 아주 작사를 내놓으라고 하지. 감히 누굴 건드린 건지 제대로 알게 해줄 테니 당신은 이제 그만 진정해. 그는 아내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짜증을 억눌렀다. 같은 시각 육군 수사단 제1수사대 대장실. 하설인 하사는 방금 전 상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건조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보고서에 담아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에 남이경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상기인은 본관에게 너 오늘 내가 내군 생활 끝장내는 건 물론이고 내 부모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주마. 라고 언어적 위협을 가했음.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김지환 중령에게 제출했다. 김지환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책상을 두드리는 손가락 끝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하하사. 네, 대대장님. 머리 정말 괜찮은 건가? 병원 진단서 필요하지 않겠나? 괜찮습니다. 찰과상도 없습니다. 그래. 김중령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는 순간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무진 준장. 곧 소장이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한 실세였다. 이 일을 덮으려 할 것이다. 김중령의 머릿속에서 조직의 생리와 수사관의 본분, 그리고 지휘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충돌했다. 만약 자신이 이 일을 덮는다면 하설인 하사는 오늘 당한 모욕을 가슴에 묻은 채 결국 저들의 협박대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군인 폭행을 묵인하는 비겁한 지휘관이 된다. 그리고 그 계산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마치 지옥의 벨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번호. 국군복 지단장 박무진 준장. 김지환은 하설인을 바라보았다. 나가지 말고 듣게. 그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충성. 중령 김지환입니다. 아, 김중령. 나 박무진 준장이요.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박무진 준장의 목소리는 아침에 그 서늘했던 계룡대 공기와는 정반대로 오만함으로 이글거렸다. 오늘 아침에 내 아내가 자네 부대 하사랑 작은 신랑이가 있었다고 들었네. 아주 개념 없는 하사더군. 김중령, 부하 교육 그렇게 시키면 쓰나. 김지환 중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작은 신랑이라. 장군님. 그건 신랑이가 아니라. 됐고. 박무진은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지금 좋게 이야기할 때 알아서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하설인인가 뭔가 하는 계집애 당장 내 아내한테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해. 그리고 김중령 자네도 지휘 책임을 물어서 그 하사 당장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영창이라도 보내서 아주 군대 쓴맛을 제대로 보여줘. 어디서 감히 별 부인한테. 김지환은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장군님. 왜 못하겠어? 이건 명령이야. 알아. 장군님께서 지금 하신 모든 말씀 명백한 직권 남용 및 수사 외압에 해당됩니다. 김지환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무진의 말을 끊고 들어갔다. 수화기 너머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오늘 아침 발생한 사건은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신랑이가 아닙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민간인의 폭행, 공무 집행 방해, 그리고 군모 손괴에 해당하는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 이 중령 나부랭이가 지금 미쳤나? 너 지금 나한테.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목격자이자 피해 군인의 직속 지휘관입니다. 김지환은 하설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들어보였다. 하설인 하사의 정식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저의 목격자 진술서 또한 첨부될 것입니다. 본건은 육군 수사단 내규에 따라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너 이 새끼. 또한 방금 장군님께서 저에게 하신 명령은 피해자에게 이중 가해를 지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부당한 지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통화 내용 역시 전부 기록되어 증거로 첨부될 것입니다. 이 미친 새끼가. 내 놈 뒤에 누가 있어? 내 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지 몰라. 국군복 지단장 박무진 준장 아니십니까? 김지환은 싸늘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군인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의 핵심 관련자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문으로 발송될 테니 수사 협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딸깍. 김지환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 하설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대대장이 준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김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역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린 것이 처음이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욕감과 동시에 수사관으로서의 의무감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하설인을 바라보았다. 하하사. 이건 이제 네 개인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수사대, 아니 군의 기강이 걸린 싸움이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신의 컴퓨터로 하설인의 인사기록 카드를 열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배경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확신이 필요했다. 하하사. 박무진은 분명히 우리를 묻어버리려고 할 거야. 상상도 못할 압력이 들어오겠지. 내 신상도 털릴 거다.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가족관계란에서 멈췄다. 내 아버님 하정무 대장님이시더군. 하설인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아빠 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일부러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수사단으로 온 것이었다. 대대장님, 그건 이 일과 관계 있어. 김지환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박무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거야. 질에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김지환은 아침에 남이경이 퍼부었던 저주를 떠올렸다. 내 부모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주마. 아니, 그는 이 사실을 알고 더 미쳐 날뛸 거다. 이 사건을 퇴역 장성의 현역 장군 찍어내기라는 정치 스캔들로 뒤바꾸려 하겠지. 그는 하설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하사, 넌 지금부터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해. 하나는 수사관으로서 박무진의 비리를 캐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버지의 딸로서 저들이 퍼부을 진흙탕 속에서 내 명예를 지켜내는 것. 감당할 수 있겠나? 하설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이 아니라 명예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대장님,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라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군모가 짓밟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지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원했던 대답이었다. 좋아. 그럼 반격의 서막을 열어보지. 그는 즉시 수사 1팀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오늘 아침 제3통제선에서 근무했던 경계병, 그리고 남이경의 운전병, 윤기현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증인 보호 절차에 들어간다. 박무진이 손쓰기 전에 그들의 입부터 막아야 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쟁은 속도전이었다. 김지환 중령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설인 하사는 수사단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남이경의 운전병, 윤기현 일병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 폭행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제3의 증인이자 박무진 부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민낯을 본 살아있는 증거였다. 하하사. 박무진이 분명 그 병사의 입부터 막으려 들 거야. 회유, 협박 아니면 강제 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와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겠지. 이건 단순한 면담이 아니야. 신병 확보일세. 김중령의 경고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국군복지단 본부 운전병 대기실이었다. 계룡대 내에 있었지만 수사단과는 분위기 자체가 다른 곳이었다. 복지단 특유의 군대라기보다는 거대한 공기업 같은 나태함과 권위의식이 뒤섞인 공기가 흘렀다. 그녀가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험악한 인상의 주임원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복지단 본부 주임원사 황인철 원사였다. 그는 박무진 준장의 충실한 사냥개로 부대 내에서 그의 위세는 대대장보다 높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이, 여긴 웬일인가? 수사단. 황 원사는 이미 박무진에게서 연락을 받은 듯 했다. 그는 하설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다. 윤기현 일병. 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의무대에 갔어. 면담은 곤란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설이는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황 원사의 어깨 너머 대기실 가장 구석진 관물대 옆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병사를 발견했다. 윤기현 일병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윤 일병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여버렸다. 하설이는 곧장 그에게로 걸어갔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황 원사가 거칠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수사관 나부랭이가 와서 우리 부대애를 겁박해. 하하사, 당신 지금 월권 행위하는 거 안 보여? 당장 안 나가. 황 원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대기실의 공기를 찢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하설인을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이 노려보았다. 하지만 하설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 원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자신의 군인 수첩을 꺼내들었다. 황인철 원사님, 지금 하신 모든 발언, 공무집행 방해 및 수사 방해 시도로 간주하여 전부 기록하겠습니다. 뭐? 이 이계지배가 지금 또한 원사님께서 본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실 경우 저는 상급 부대에 정식으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강제 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단은 참모총장 직속 기관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사님의 군 생활도 상당히 피곤해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 한 줄기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사실과 규정만이 담겨 있었다. 황 원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참모총장 직속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들은 지휘 계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칼날이었다. 황 원사는 몇 번이고 욕설을 내뱉으려다 결국 거친 숨만 몰아쉬며 길을 비켜섰다. 그는 마지막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두고 봐라, 내년이나 내년 상관이나 무사하지 못할 테니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설이는 제빛이 된 윤기현 일병을 바라보았다. 윤기현 일병, 나와 잠시 이야기 좀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테니 겁먹지 말고. 수사단 건물.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면담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음료 2잔만이 놓여 있었다. 윤기현 일병은 여전히 손을 떨고 있었고 10분이 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설이는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군모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흙먼지는 털어냈지만 뾰족한 굽에 찍혀 뭉개진 자국은 선명했다. 윤일병, 오늘 아침 봤지? 네, 봤습니다. 남이경 여사가 내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고 내 군모를 밟았어. 네. 자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보복이겠지. 저 사람들은 장군이고 우리는 병사고 하사니까. 남이경 여사가 박무진 장군이 자네의 남은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거라고 협박했겠지. 윤일병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윤일병, 이대로 침묵하면 뭐가 달라지지? 오늘 내 군모를 밟은 저 발이 내일은 자네의 머리를 밟게 될 거야. 아니, 이미 밟고 있겠지. 자네가 전역하고 나면 다음 운전병, 그 다음 운전병도 자네와 똑같은 지옥을 겪게 될 거야. 하설이는 책상 서랍에서 증인 신변 보호 요청서 사본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군인권 보호법에 따라 자네를 보호하는 공식 문서야. 자네의 진술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될 거고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내가 그리고 우리 대대장님께서 책임지고 막아줄 거야. 이건 약속이 아니라 규정이야. 윤기현 일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음료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입에서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를 짓눌러왔던 공포와 수치심의 응어리였다. 하사님,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하설인 하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참혹했다. 오늘 아침의 폭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여자는 남이경 사모님은 저를 운전병이 아니라 사적인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그 여자는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 아이라인이 삐뚤어지면 제 뒤통수를 하이힐 굽으로 찍어 누르며 욕을 했습니다. 이 천한 새끼야. 운전 하나 제대로 못해.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얼굴이 망가졌잖아. 라고 매일같이.
하설이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다. 명백한 상습 폭행이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말 외박을 나가는 저에게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가서 자기 명품 가방 수선을 맡기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은 채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선을 기다리자 그 여자가 전화를 걸어서 감히 군복 따위를 입고 내 가방을 만져 더럽게 당장 벗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윤일병은 숨을 골랐다. 제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 때문에 휴가 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 징그러워라. 너네 집은 다 그렇게 빌빌대니? 내 애비는 병으로 빌빌대고 너는 내 밑에서 빌빌대고 아주 가난이 뼛속까지 박혀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내 윤일병은 구토하듯 울음을 쏟아냈다. 하설인 하사의 주먹이 책상 밑에서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남이경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떠올렸다. 내 부모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주마. 그 여자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자 약자들을 고문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였다. 하설이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윤일병, 혹시 증거가 있나? 그 여자의 폭언이나 사적인 지시를 증명할 만한.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윤기현 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전투화 끈을 풀었다. 그리고는 전투화 안창을 꺼냈다. 그 밑에 숨겨두었던 땀의 전 작은 비닐 주머니. 그 안에서 손톱만 한 소형 기록 장치 하나가 나왔다.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당하고만 있다가는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는 그것을 하설인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 여자가 차 안에서 욕을 할 때마다 제 주머니에 있던 이 작은 녹음기로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그 지옥의 목소리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하설인 하사는 그 작은 기록 장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또 무거웠다. 그것은 윤일병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움켜쥐었던 마지막 방패이자 이제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공성추가 될 터였다. 잘했다. 윤일병. 하설인이 그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정말 잘 버텼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이제부터 내일이다. 그녀의 눈이 사냥감의 숨통을 노리는 수사관의 눈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육군 수사단 제1수사대대. 김지환 중령의 집무실은 모든 불이 꺼진 채 책상 위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그와 하설인 하사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노트북에 연결된 소형 스피커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윤기현 일병이 목숨처럼 지켜온 심연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 장치가 삽입되어 있었다. 면담실에서 돌아온 하설이는 윤일병을 임시로 안전가옥에 격리 조치한 후 곧바로 대대장실로 이 기록 장치를 가져왔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설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김지환 중령은 굳은 표정으로 침을 삼켰다. 그는 오늘 아침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폭행만으로도 박무진을 기소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설이는 윤일병의 상태가 그가 겪은 일이 단순한 목격자의 공포가 아니었다고 보고했다. 재생하게. 하설이는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 가벼운 소음과 함께 스피커가 살아났다. 처음 몇 초간은 차량의 엔진 소리, 방향 지시등 소리만이 들렸다. 그러다 악마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야. 남이경이었다.
그 목소리는 오늘 아침 통제선에서 들었던 히스테릭한 고음과는 다른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일상적인 경멸 그 자체였다. 너 내가 어제 사오라고 한 마카롱 어디 거 사왔어? 저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 백화점 그 피읍 매장에서. 이 개새끼가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언제 거기 거 사오랬어? 내가 분명히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에 있는 그 집 거기 거 아니면 나 입에도 안 된다고 말했지. 이 멍청한 새끼야. 챙, 챙. 둔탁하지만 날카로운 소리. 하설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각 알아차렸다. 오늘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던 바로 그 가방의 금속 장식 소리였다. 아니, 윤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하이힐 굽이었다. 악, 사모님, 운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어? 내 놈 귀는 장식이야? 아니면 내 애비처럼 내 귀도 병신이야? 김지환 중령의 턱 근육이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하설이는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대답 안 해, 이 천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일병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포로 완전히 뭉개져 있었다. 어머 징그러워라. 너네 집은 다 그렇게 빌빌대니? 내 애비는 병으로 빌빌대고 너는 내 밑에서 빌빌대고. 아주 가난이 뼛속까지 박혀있구나. 내가 너 같은 버러지 새끼밥 처먹여가며 군 생활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 이 새끼야. 김지환 중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차마 더 듣지 못하겠다는 듯 스피커를 노려보며 집무실을 서성거렸다. 이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깊은 환멸이었다. 이것은 군인의 명예를 떠나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영혼의 살인이었다. 하설이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대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해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날짜가 다른 파일이었다. 이번에는 남이경과 박무진 준장의 대화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운전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에 녹음기가 켜져 있었던 모양이었다. 당신, 이번에 그 그림 꼭 사줘야 해. 알았어? 남이경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여보, 저번에 산 도자기도 아직 할부가 안 끝났어. 지금 진급 심사 앞두고 몸 사려야 할 때인데. 이런 일로 말 나오면 곤란해. 박무진의 나른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몸 사려? 당신 지금 나 때문에 진급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웃기지 마. 내가 당신 별 달아주려고 그 늙은이들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그림 하나 못 사줘? 고작 3천만 원짜리야. 3천. 여보, 그게 무슨 고작이야. 우리 봉급으로. 누가 당신 봉급으로 사래? 모자란 사람아. 남이경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높아졌다. 이번에 복지단에서 새로 짓는 그 양평의 모시기 콘도. 거기 들어갈 비품 산다고 예산 올렸잖아. 거기 가구값에 슬쩍 얹어서 사면 되지. 황 원사한테 시키면 알아서 다 처리할 거 아냐. 그 그림 당장 사줘. 나 다음 주 사모님들 모임에 들고 나가서 자랑해야 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건 명백한 횡령. 시끄러워. 못 해주겠으면 나 당장 이혼 도장 찍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별 2개 다는 게 빨라. 내가 이 집 나가는 게 빨라. 어디 해봐. 파일이 끝나자 집무실에는 지옥 같은 정적이 흘렀다. 김지환 중령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아침 통제선에서 벌어진 폭행은 이 거대한 범죄를 덮기 위한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하하사. 네, 대대장님.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군.
네. 명백한 국고 손실,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박무진 준장은 방조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김지환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이제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박무진 이놈은 아내의 갑질을 방조한 수준이 아니야. 아내를 내세워 사적 이득을 취하고 군 예산을 제 쌈짓돈처럼 주무른 거다. 오늘 아침 그놈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 그 난리를 친 건 하하사를 징계하라는 게 아니었어. 자신의 범죄를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운전병과 그 운전병과 접촉한 수사관을 동시에 묻어버리려던 거다. 하하사, 자네가 오늘 머리를 맞은 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익숙해 보이니까.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당직 사관. 지금 즉시 수사과 1팀, 2팀 전원 비상 소집해. 10분 내로 대대장실로 집합하도록. 이건 전쟁이다. 하설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수사였다. 하하사. 윤기현 일병은 이제부터 군인권보호법에 의거한 특별 증인으로 지정하고 우리 수사단 영내의 안전 가옥으로 이동시킨다. 그 어떤 지휘 계통의 보고도 그 누구의 면회도 허락하지 마.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수사단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지켜야 할 피해자일세. 명받았습니다. 하설인이 막 집무실을 나서려 할 때 김지환 중령의 책상 위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무진이 아니었다. 발신자는 복지단 주임원 사실이었다. 김지환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예상대로군. 김지환은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중령 김지환입니다. 아, 김중령님. 나 황원사요, 황인철 원사.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까 낮에 하하사라는 친구가 와서 우리 윤일병을 데려갔는데 복귀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들어오네요. 이거 부대 무단 이탈 아닙니까? 낮에 그 험악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교활하게 간을 보는 듯한 말투였다. 박무진에게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제야 사태 파악을 하려는 속셈이었다. 김지환은 차갑게 웃었다. 황 원사. 윤기현 일병은 지금 군사법원법 제236조 증인 보호 절차에 따라 육군 수사단의 공식적인 보호 하에 있어. 예? 증인 보호요? 아니, 그게 무슨.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로 김지환은 하설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육군 수사단은 국군복지단 주임원사 황인철 원사에 대해 직권 남용, 수사 방해, 그리고 횡령 공모 혐의로 정식 수사를 개시함을 통보합니다. 뭐라고요? 횡령이요? 중령님, 이게 무슨 오해? 녹취록에 원사님 성함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황 원사한테 시키면 알아서 다 처리할 거 아냐? 라고. 자세한 내용은 곧 공식 공문으로 발송될 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부터 윤일병 신변에 접근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증거 인멸 및 위해 시도로 간주하여 즉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이상. 김지환은 황 원사의 비명 같은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하사, 들었나? 네, 들었습니다. 황인철이가 윤일병을 무단이탈로 엮으려 했어. 박무진의 지시겠지. 한 발 늦었으면 우리가 윤일병을 불법 감금한 꼴이 될 뻔했어.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잔인해. 어서 윤일병을 안전 가옥으로 옮기게. 알겠습니다. 하설이는 면담실로 돌아와 윤기현 일병을 데리고 나왔다. 윤일병. 지금부터 넌 수사단의 보호를 받는다.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날 따라와. 네네. 두 사람이 막 수사단 본관을 나와 어둠 속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던 그때였다. 거기서 수사단 위병소 쪽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동시에 쏟아졌다.
육군 본부 군사경찰단이다. 검은색 방탄모에 군사경찰 완장을 찬 대여섯 명의 병력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상사 한 명이 서 있었다. 국군복지단 주임원사 황인철 원사의 요청으로 부대 무단 이탈자 윤기현 일병의 신병을 확보하러 왔다. 윤 일병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머리 위로 올려. 황인철이었다. 그가 김지환 중령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박무진에게 연락했고 박무진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수사단이 아닌 육군 본부 직할의 군사경찰원병을 움직인 것이다. 수사단과 군사, 경찰단은 업무 영역이 달라 서로에게 함부로 명령할 수 없는 관계였다. 군사경찰들은 하설인을 무시한 채 윤일병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으려 했다. 악! 윤일병이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멈춰! 하설인이 윤일병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을 군사경찰 상사의 눈앞에 내밀었다. 육군 수사단 하설인 하사다. 이 병사는 현재 수사단 직권으로 보호 중인 중요 증인이다. 증인? 웃기지 마. 우린 탈영병을 체포하라는 명령만 받았다. 비켜 하사. 비킬 수 없다. 지금 당신들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방해하고 있는 거다. 수사? 고작 하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당장 안 비키면 공무집행 방해로 너까지 연행하겠다. 상사가 하설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하설인은 뒤로 밀려났지만 다시 윤일병의 앞을 막아섰다. 연행해라. 좋다. 하지만 분명히 경고하지. 이 병사 몸에 손 떼는 순간 당신들은 육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단의 증인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한 공범이 되는 거다. 당신 상관이 박무진 준장인가? 그 명령이 당신 군 생활을 지켜줄 것 같은가? 하설인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상사의 손이 순간 망설였다. 참모총장 직속이라는 단어는 군사경찰에게도 무거운 압박이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윤일병은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군사경찰들은 하설인을 둘러싸고 금방이라도 덮칠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기, 다들 뭐하는 겐가? 본관 건물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지환 중령이 무서운 기세로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방금 비상 소집된 수사단 수사관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따라붙고 있었다. 네 대대장님. 하설인이 외쳤다. 김지환 중령은 군사경찰 상사 앞에 섰다. 소속과 계급 성명을 대라. 충충성. 본부 군사경찰단 작전과장 김철민 상사입니다. 김 상사. 지금 내 놈 상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저희는 명령을 받고. 명령? 좋다. 그럼 내 명령을 전하지. 김지환은 자신의 권총집에 손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위압감은 실탄보다 무거웠다. 지금 당장 내 놈들 무장 해제하고 이 자리에서 꺼져. 그리고 내 놈 상관에게 똑똑히 전해. 여기는 육군 수사단이고 저 병사는 내 수사관이 내 직권으로 보호 중인 증인이다. 다시 한번 내 구역에서 내 부하, 내 증인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다간 그게 누구든 간의 수사 방해 및 증인 협박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군사재판에 넘겨버릴 줄 알라고. 김지환의 살기 어린 목소리에 김철민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수사단과 군사경찰단 사이의 미묘한 권력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김지환의 눈빛은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철수한다. 김 상사는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이를 갈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군사경찰들은 씩씩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윤일병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김지환은 하설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 버다 하하사.
어서 윤일병을 안전 가옥으로 옮기게. 네, 알겠습니다. 하설이는 윤일병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그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김지환 중령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박무진 준장과의 전면전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박무진 준장은 자신의 관사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군사 경찰을 동원한 윤기현 일병 신병 확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그는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꺼져 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김지환 중령. 그 중령 나부랭이가 감히 자신의 인맥인 본부 군사경찰단까지 정면으로 막아설 줄은 몰랐다. 이 새끼 도대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그의 절친이었던 강동수 준장 인사참모부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무진은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아내 남희경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저 멍청한 여자 때문에. 아니, 지금은 여자를 탓할 때가 아니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생각했다. 김지환이가 저렇게까지 미쳐 날뛰는 이유. 하설인이라는 그 하사년. 모든 것은 그 계집애에게서 시작되었다. 오늘 아침 그 계집애의 눈빛. 자신을 정면으로 쏘아보던 그 오만한 눈빛. 그년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야 해. 박무진은 자신의 마지막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군 내부가 아닌 민간의 사설 정보 업체였다. 군 장성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캐고 다니며 그것을 무기로 그들에게 기생하는 어둠 속의 존재였다. 나 박무진이요. 지금 당장 사람 하나를 샅샅이 뒤져줘. 육군 수사단 하설인 하사. 그년의 모든 것. 가족, 친척, 학력 그리고 특히 그 애비가 누군지. 당장. 그는 이 조사가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도 혹은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수사단 안전가옥에서 밤을 새운 하설이는 새벽빛이 들어올 무렵 마침내 윤일병의 모든 녹취록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마쳤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지옥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김지환 중령이 소집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수사 1팀장, 2팀장 그리고 베테랑 수사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 김중령은 하설인이 정리한 녹취록 사본을 테이블에 배포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수사관들의 표정이 점차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사실이라고. 3천만 원짜리 그림을 부대 비품 예산으로. 내 애비는 병으로 빌빌대고 이건 인간이 할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당장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김지환 중령이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다들 흥분 가라앉혀. 이건 단순 폭행, 단순 횡령 사건이 아니야. 현역 장성이 연루된 군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비리 사건이다. 감정적으로 접근했다간 저들이 파놓은 법적 함정에 우리가 역으로 걸려들 수 있어. 그는 하설인을 바라보았다. 하하사. 수고 많았네. 이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가 될 거야. 하지만 이걸론 부족해. 부족하다니요? 폭행과 횡령 지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들은 이 녹취가 불법 감청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거다. 윤일병을 협박해서 얻어낸 거짓 진술이라고 몰아붙이겠지. 오늘 아침 통제선 사건도 하하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뒤집어 씌울 거다. 김중령의 말이 맞았다. 우린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남희경의 손에 들려있던 그 그림의 행방.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간 복지단 예산 장부 원본. 김중령은 작전 지도를 펼듯 수사 계획을 브리핑했다. 수사 1팀은 지금 당장 국군복지단 본부로 가서 황인철 원사를 횡령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동시에 그의 사무실과 관련 부서의 모든 회계 장부를 압수수색해.
박무진의 결재가 난 서류를 찾는 게 급선무야. 예. 수사 2팀은 녹취록에 언급된 그 양평콘도 비품 납품 업체를 추적해 그 3천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자금 세탁 과정을 샅샅이 뒤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하사. 모두의 시선이 하설인에게 쏠렸다. 자네에게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무엇입지 말입니다. 윤기현 일병 이전에 남이경의 운전병이나 관사병으로 근무했던 예비역들을 찾아내. 분명 피해자는 더 있을 거야. 저들은 이 사건을 윤일병 개인의 원한으로 몰고 가려 할 테니 우린 이것이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입증해야 하네. 그들의 추가 증언이 저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걸세. 명받았습니다. 하설이는 즉시 수사단 인사 기록과 전역자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박무진 준장의 관사를 거쳐간 운전병과 관사병은 총 5명. 그들은 모두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주소지를 확인했다. 서울, 대전, 대구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발로 뛰는 수사였다. 하설인이 첫 번째 예비역의 주소지인 대전으로 향하는 수사단 차량에 시동을 걸었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대대장 김지환 중령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다. 하하사, 잠시 출발 보류하게. 방금 박무진이 이성을 잃었어. 무슨 일입니까? 일단 내 사무실로 다시 오게. 직접 봐야 할 것 같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김중령의 사무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를 하설인에게 돌렸다. 그것은 군 내부 익명 게시판, 일명 대나무 숲이라 불리는 웹페이지였다. 그리고 그 메인 화면에는 방금 올라온 따끈따끈한 고발 글이 떠 있었다. 제목 충격 고발. 전설적인 사성 장군 아버지를 둔 하사 현역 장군에게 사적 보복 수사 논란. 하설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글을 읽어내려갔다. 본인은 계룡대에 근무하는 장교입니다. 최근 육군 수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수사단의 모 하사가 정당한 검문을 실시하던 준장 사모님께 개인적인 악감정을 품고 고압적인 태도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사모님께서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자 이 하사는 있지도 않은 폭행 혐의를 날조하여 보고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아침에 제3통제선에서 하하사가 사모님께 대드는 것을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에 그 하사의 직속 상관인 김모 중령은 사실 확인도 없이 즉시 현역 장군에 대한 표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군대입니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한 하하사가 바로 전설적인 하정무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일개 하사의 신분으로 장군을 흠집 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사건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유발한 함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아빠 백을 이용한 명백한 사적 보복이자 하극상입니다. 김모 중령은 그 라인을 타기 위해 무고한 장군을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즉시 이들의 정치질을 멈추고 이하 생략. 하설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박무진이었다. 그가 자신의 민간정보업체를 통해 마침내 하설인의 배경을 알아낸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 이 사실을 역으로 이용해 독이 든 우물을 파버린 것이다. 이 사건을 준장 부인의 폭행 및 횡령이 아닌 퇴역 장성의 현역 장군 찍어내기라는 거대한 정치 스캔들로 뒤바꿔버린 것이다. 네 대대장님. 박무진 이 여우 같은 놈이. 김지환 중령은 이를 갈았다. 이것은 수사팀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가장 교활한 역공이었다. 그놈이 이 프레임을 짠 거야.
우리가 아무리 녹취록을 들이밀어도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백 믿고 설치는 하사년의 조작극이라고 믿게 되겠지. 김지환은 그 줄을 타려는 정치군인으로 낙인 찍힐 테고. 김중령의 집무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의 각 부처에서 날아오는 문의를 빙자한 압력이었다. 감찰실, 법무실, 심지어 참모총장 비서실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왔다. 김중령. 지금 수사건으로 말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는 알아서 기어라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무진이 의도한 대로 수사의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여론은 그들에게 정치군인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려 하고 있었다. 하설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이름. 그것은 그녀에게 긍지였지만 한편으로는 족쇄였다. 이제 부대 내의 모든 동료가 그녀를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볼 터였다. 아빠 백 믿고 설치는 년. 박무진은 수사단의 칼날을 바로 하설인의 심장에 되돌려 꽂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자신의 명예와 아버지의 명예를 모두 지켜내야 하는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하하사. 쏟아지는 압력 전화를 잠시 무시한 채 김지환 중령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저들이 우릴 진흙탕으로 끌어내렸어. 이제 여론은 우리 편이 아닐 걸세. 어쩌면 상부에서 당장 수사 중지 명령이 떨어질지도 몰라. 두렵나? 하설이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흙먼지 자국이 남은 군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군모를 짓밟던 하이힐을 떠올렸다.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좋아. 김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들이 우릴 정치군인이라고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면 진흙탕에서 싸워주면 돼. 대신 우리는 저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팩트라는 바위덩어리로 저놈들의 머리통을 깨부숴야지. 그는 하설인의 어깨를 붙잡았다. 착각하지 마, 하하사. 내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이 더러운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아니야. 그건 단지 박무진 같은 놈들이 함부로 포탄을 쏘아대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이자 갑옷일 뿐이야. 그는 하설인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가 휘둘러야 할 진짜 칼은 바로 내가 수사관으로서 밝혀내야 할 진실 그 자체라고. 이제 알겠나? 하설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았다. 그것은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수사관으로서의 뜨거운 피였다. 저들이 우릴 표적 수사라고 비난했나? 좋다. 그럼 표적이 하나가 아님을 증명하면 돼. 윤일병 한 명의 원한이 아니라 박무진과 남이경이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범죄의 증거를 가서 내가 왜 하정무의 딸이 아니라 육군 수사단 하설인 하사인지를 증명해내. 명받았습니다. 하설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 굳건한 결의로 집무실을 나섰다. 2시간 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가. 하설이는 낡은 철문 앞에 섰다. 남이경의 두 번째 운전병이었던 예비역 최민석의 집이었다. 그는 전역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한참 뒤 잔뜩 경계하는 듯한 눈빛의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 군대에서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사회의 고단함에 찌든 민간인의 얼굴이었다. 누구시죠? 육군 수사단에서 나왔습니다. 최민석 씨 되십니까? 수사단이라는 말에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전역했는데 무슨 일로?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무진 준장과 남이경 여사에 관한 일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최민석은 경기를 이르듯 문을 닫으려 했다. 필요 없습니다.
저 그 사람들이랑 상관없어요. 가세요. 최민석 씨. 하설인이 닫히는 문틈으로 발을 밀어 넣었다. 당신도 당했잖습니까? 그 여자에게. 무슨 소립니까? 난 당한 거 없어요. 윤기현 일병이 당신 후임 운전병이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들, 내 애비는 뭐 하냐는 소리 들었던 것까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민석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가세요. 제발. 그 여자가 알면 그 여자가 나 여기까지 찾아오면 나 여기서 못 살아. 그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전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력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설이는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그녀는 문틈에 낀 발을 빼지 않고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최민석 씨. 윤일병은 당신과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그 지옥 같은 목소리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는 지금 부대 무단 이탈자로 몰려 군사경찰에 체포될 뻔했습니다. 그는 돌아갈 부대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증거를 남겼어요.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숨어만 있을 겁니까? 최민석의 소나기 힘이 약해졌다. 당신을 처벌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러 온 겁니다. 당신이 지금 입을 열지 않으면 윤일병은 상관 모함죄로, 우리는 표적 수사로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경과 박무진은 보란 듯이 웃으며 당신 같은 사람을 평생 더 짓밟고 살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최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여자는 악마였어요.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윤일병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림이요? 아, 그 3천만 원짜리. 하설인의 눈이 번뜩였다. 그거 압니다. 내가 그 여자 데리고 서울 청담동에 있는 화랑갤러리에 갔었어요. 화랑이요? 네. 무슨 가나 모시기였는데. 그 여자가 그림을 고르니까 화랑 관장이랑 웃으면서 서류 몇 장을 주고받더군요. 서류요? 네. 그 여자가 나중에 차에서 그러더군요. 멍청한 군바리 놈들은 이게 복지 콘도에 걸어놓을 그림인 줄 알겠지? 라고. 비웃으면서. 하설이는 숨을 삼켰다. 남이경이 직접 화랑과 서류를 주고받았다. 이것은 박무진의 지시 이전에 남이경이 횡령을 주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민석 씨. 그 화랑 정확한 위치와 이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내가 그 앞에서 4시간이나 대기했는데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설이는 즉시 김지환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대장님, 하설인 하사입니다. 찾았습니다. 3천만 원짜리 그림 증언 확보했습니다. 하설이는 최민석의 증언을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김중령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하하사.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 이 팀을 그쪽으로 붙여주지. 그 화랑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가서 모조리 뒤져. 그 서류 반드시 찾아내. 알겠습니다. 하설이는 최민석의 진술 조서를 받아내고 그에게 증인 보호 절차를 안내했다. 그녀가 막 다세대 주택을 빠져나와 수사단 차량으로 향하던 그때였다. 하설인의 등 뒤 조용했던 골목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하설인이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순간 차에서 건장한 사내 2명이 내렸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민간정보업체 박무진이 고용한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하설인을 미행하고 있었다. 하설인 하사. 맞지?
한 놈이 비릿하게 웃으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우리 박 장군님이 너무 나대지 말라고 전해달라더군. 특히 그는 하설인의 손에 들린 수사 수첩을 낚아채려 했다. 내 애비 이름 믿고 까불다가 오늘 아침에는 머리만 맞았지만 다음에는 진짜 피눈물 나는 수가 있다고. 그들의 손이 하설인의 머리채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건드린 상대가 그저 하정무의 딸이 아니라 육군 수사단의 정식 수사관이자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훈련받은 군인이라는 사실을. 하설인의 눈빛이 그날 통제선에서 남이경을 막아섰던 것보다 100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수사 방해 및 민간인에 의한 군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지옥의 문이 이제 막 박무진의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다세대 주택가. 차가운 가로등 불빛만이 좁은 골목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다. 하설인 하사는 방금 전 예비역 최민석의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하고 김지환 중령에게 다급한 보고를 마친 참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박무진과 남이경의 횡령 증거를 잡았다는 흥분과 동시에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위협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내 애비 이름 믿고 까불다가 오늘 아침에는 머리만 맞았지만 다음에는 진짜 피눈물 나는 수가 있다고. 박무진이 고용한 해결사들이었다. 군인이 아닌 돈으로 움직이는 민간인. 그들의 눈에는 법도 규율도 없었다. 오직 박무진의 지시를 이행하려는 폭력성만이 번뜩였다. 한 놈이 하설인의 손에 들린 수사 수첩과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했고 다른 한 놈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거대한 손을 뻗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여군 하사 하나쯤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하설인의 눈빛이 그날 통제선에서 남이경을 막아섰던 것보다 100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사내의 손이 머리채에 닿기 직전 하설이는 몸을 낮추며 반보 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팔꿈치로 사내의 텅 빈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숨이 막힌 사내가 비명을 삼키며 주춤하는 사이 하설이는 다른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는 육군 수사관 기초훈련 과정에서 배운 체포수를 몸이 기억하는 대로 구사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손목을 꺾고 무릎으로 관절의 뒷부분을 찼다. 우드득. 불길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이 꺾였다. 크악! 이 인연이. 팔이 꺾인 사내가 고통으로 발악하며 반대편 주먹을 휘둘렀다. 하설이는 주먹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수사 방해 및 민간인에 의한 군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녀는 전투복 허리춤에 있던 수갑을 꺼내들었다. 미친년. 명치를 맞았던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번쩍이는 칼날이었다. 죽여버리겠어. 하설이는 숨을 삼켰다. 상대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서 밀리면 최민석의 증언도 오늘 아침의 폭행도 모든 것이 묻힐 터였다.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 꼼짝 마. 육군 수사단이다. 골목 양쪽에서 동시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급정거했다. 맹렬한 기세로 뛰어내린 것은 전투복 위에 수사단 조끼를 겹쳐 입은 베테랑 수사관들이었다. 김지환 중령이 하설인을 대전으로 보내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예비팀을 붙여둔 것이었다. 제압해. 수사관들은 순식간에 두 사내를 짓눌렀다. 칼을 들었던 사내는 바닥에 처박혔고 팔이 꺾인 사내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이거 나. 너희가 뭔데 민간인을. 닥쳐. 넌 지금 현역 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했다.
그게 무슨 죄인지는 법정에서 듣게 될 거다. 팀장이 하설인에게 다가왔다. 하하사,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이자들 박무진 준장이 보낸 자들입니다. 알고 있다. 대대장님께서 지시하셨다. 이놈들은 계룡대로 즉시 압송한다. 박무진의 목에 채울 가장 확실한 족쇄가 될 테니. 팀장은 비릿하게 웃었다. 박무진이 최악의 실수를 했군. 군 내부의 문제를 민간인 폭력배를 동원해 해결하려 하다니. 이건 군사 기밀 유출 및 민간인 연계 직권 남용 혐의까지 추가야. 하설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다. 저는 즉시 서울 청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다. 서울에서 합류할 이 팀에게도 연락해두지. 조심하게. 하설이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욱신거리는 팔을 애써 무시하며 그녀는 서울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같은 시각 계룡대 국군복지단 본부. 김지환 중령의 지시를 받은 수사 1팀이 황인철 원사의 집무실을 급습했다. 뭡니까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황 원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책상 위 서류들을 황급히 서랍에 밀어 넣으려 했다. 국군복지단 주임원사 황인철. 군형법상 횡령 공모 및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내밀었다. 횡령. 무슨 놈의 횡령.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황 원사는 발악했지만 2명의 수사관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압수수색 실시. 특히 회계장부 결제 서류, 컴퓨터 파일.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황 원사의 책상 서랍을 강제로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방금 숨기려 했던 양평콘도 비품 구매 목록 결제 서류 원본이 들어있었다. 팀장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젠장. 무슨 일입니까? 깨끗해. 너무 깨끗해. 서류상에는 그림이나 3천만 원에 대한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 고급 가구 및 집기류 일체라는 애매한 항목으로만 처리되어 있었다. 박무진 준장의 결제 도장까지 완벽하게 찍혀 있었다. 황 원사. 그림 어디다 숨겼지? 무슨 그림? 난 몰라. 난 그냥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황 원사는 뻔뻔하게 발뺌했다. 이대로라면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녹취록만으로는 부족했다. 바로 그때 팀장의 휴대전화로 김지환 중령의 연락이 왔다. 팀장, 방금 하하사에게서 연락받았다. 그림 청담동 화랑에 있다. 지금 하하사가 그리로 이동 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확보한 장부 전부 가지고 복귀해. 우리가 가진 장부와 화랑의 장부를 대조해야 한다. 이건 이중장부다. 수사 1팀은 황 원사를 연행하고 사무실의 모든 자료를 압수해 복귀하기 시작했다. 박무진의 방화벽이 이제 막 서울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참이었다. 밤늦은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 화려한 명품 매장들 사이 유독 고고한 척 불을 밝히고 있는 한 화랑갤러리 앞에 하설인 하사의 수사 차량이 멈춰 섰다. 이미 도착해 있던 수사 2팀 팀장과 수사관들이 그녀를 맞았다. 하하사 고생 많았네. 몸은 괜찮나?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화랑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여성 관장이 그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값비싼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어머, 늦은 시간에 무슨 일들이시죠? 군인분들이 여긴 어쩐 일로? 육군 수사단입니다. 이 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국군복지단 횡령 사건 관련하여 본 화랑의 거래 내역 및 장부 일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관장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횡령이요? 어머, 저희는 그런 불법적인 일과는 전혀. 협조해 주시죠. 수사관들이 화랑 안으로 들어섰다. 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연극을 하듯 그들을 안내했다. 좋아요.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되니까요. 찾으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부라면 저기 회계실에 다 있습니다. 회계실로 들어선 수사관들은 컴퓨터 파일과 서류처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설이는 곧장 고객관리대장을 찾았다. 남이경. 이름 찾았습니다. 그녀는 남이경의 거래 내역을 펼쳤다. 고객명 남이경. 거래 일자 석 달 전. 작품명 유명 작가의 추상화. 금액 3천만 원 일시불. 팀장이 인상을 썼다. 이것 봐. 하하사. 남이경 개인 이름으로 구매했어. 결제 수단도 개인 카드 일시불이야. 관장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보셨죠? 그 그림 분명히 남이경 사모님께서 개인 소장용으로 구매하신 겁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판매했을 뿐 군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박무진의 횡령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다. 만약 남이경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이라면 녹취록의 예산 발언은 그저 부부싸움 중 나온 허풍으로 치부될 수 있었다. 젠장. 팀장이 욕설을 씹어 삼켰다. 박무진이 여기까지 손을 써둔 건가? 하설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아침 자신의 군모를 짓밟던 그 오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최민석의 증언을 되뇌었다. 그 여자가 관장이랑 서류 몇 장을 주고받았어요. 멍청한 군바리 놈들은 이게 복지 콘도에 걸어놓을 그림인 줄 알겠지? 이건 너무 깨끗했다. 팀장님, 이건 말고 다른 장부는 없습니까? 다른 장부라뇨? 관장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예를 들면 법인 거래 장부나 컨설팅 비용 혹은 작품 대여 장부 같은 건 말입니다. 없어요. 저희는 오직 이것 하나뿐. 이건 뭡니까? 하설인이 회계실 구석 다른 서류장에 잠겨있던 작은 금고를 가리켰다. 그건 저희 주요 고객들 개인정보가 담긴 거라 영장 없이는. 영장에 장부 일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십시오. 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객관리대장과는 다른 손으로 쓴 듯한 두꺼운 장부 하나가 더 들어 있었다. 하설이는 장부를 펼쳤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거래처명 주 그린 가구 양평 콘도 비품 납품 업체. 거래 일자 석 달 전 남이경이 그림을 사기 바로 전날. 항목 미술품 자문 및 설치 컨설팅 비용. 금액 3천만 원. 하설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그녀는 수사 1팀이 복지단에서 확보한 깨끗했던 그 장부를 떠올렸다. 이게 바로 이중 장부입니다. 박무진은 주 그린 가구에 정상적인 비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그 업체는 그 돈 중 3천만 원을 이 화랑의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송금한 겁니다. 팀장의 얼굴도 환해졌다. 그리고 그 돈으로. 네. 남이경은 다음 날 그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생색내며 그림을 구매한 겁니다. 완벽한 자금 세탁입니다. 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 몰랐어요. 그냥 남이경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당신도 횡령 공범으로 연행하겠습니다. 하설이는 장부를 움켜쥐었다. 이제 박무진과 남이경의 목에 감을 밧줄이 완성되었다. 한편 그 시각 계룡대. 박무진 준장은 자신의 관사에서 미친 듯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최악의 보고들이 실시간으로 날아들고 있었다. 뭐? 황 원사가 체포돼? 장부는? 대전에서 보낸 놈들은? 어떻게 됐어? 그리고 잠시 후 그를 가장 절망시킨 전화가 걸려왔다.
장군님 하하사가 대전에서 저희 애들을 따돌리고 지금 서울 청담동 화랑을 덮쳤습니다. 장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개새끼들. 박무진의 눈이 실핏줄로 터질 듯 붉어졌다. 자신의 민간인 폭력배들이 고작 하사년 하나에게 제압당하고 체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돈 세탁 루트가 발각되었다는 사실. 그의 독이 든 우물작전은 실패했다. 하설인의 배경을 폭로해 수사 동력을 늦추려 했지만 그 사이 하설인은 자신의 심장을 찌를 칼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박무진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칼에는 칼이지. 정치에는 정치야.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육사 동기이자 자신을 밀어주던 그 어떤 라인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전화를 걸었다. 육군 본부의 실세, 그리고 청와대와도 연결된 군 내부의 가장 강력한 정치 라인이었다. 나 박무진입니다. 지금 하정무 라인이 저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하설인이나 김지환의 수사가 아닌 퇴역한 하정무 대장이 현군 수뇌부를 흔들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로 규정했다. 네. 하정무의 딸년이 수사단에 있습니다. 그년이 김지환 중령을 앞세워 저를 담갔습니다. 이건 저 박무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 지도부에 대한 하정무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는 자신의 횡령 혐의를 거대한 정치 싸움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 진실 자체를 희석시키려 한 것이다. 막아주십시오. 어떻게든 저 수사를 멈춰주십시오. 박무진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 도박이 전설적인 호랑이의 침묵을 깨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강원도 화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 북한강 상류의 물 한 개가 갓 피어오르는 이른 새벽, 한 노인이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수십 년간 수많은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해왔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하정무 전 합동참모의장이자 대한민국 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38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전역한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는 군 원로로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극도로 꺼려왔다. 그때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예비역 원사 출신의 비서관이 굳은 얼굴로 다가와 작은 전자기기를 내밀었다. 대선배님, 급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계룡대 내부망이 뒤집혔습니다. 비서관은 군 내부 익명 게시판 대나무 숲에 올라온 그 글을 보여주었다. 제목 충격 고발. 전설적인 사성 장군 아버지를 둔 하사 현역 장군에게 사적 보복 수사 논란. 하정무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자극적인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초조함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해서 그 침묵이 주변의 물 한 개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다. 비서관이 침을 삼키며 보고를 이었다. 박무진 준장이라는 자가 자신의 비리 혐의를 덮기 위해 대선배님의 성함을 끌어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김지환 중령과 현장 수사관이 설인이로군. 하정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하설인 하사입니다. 지금 이 일로 육군 본부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박무진 라인에서는 이것을 대선배님의 인사 개입이라 주장하며 현 수뇌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정무는 난초잎에 맺힌 물방울을 가만히 닦아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만약 그가 이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것이 딸을 비호하는 말이든 박무진을 비난하는 말이든 그 순간 그는 박무진이 파놓은 정치군인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개입 자체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박무진의 정치 공세에 밀려 원칙을 지키려던 젊은 수사관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부당하게 꺾일 수도 있었다. 박무진의 마지막 승부수는 바로 이 호랑이의 딜레마를 노린 것이었다. 비서관. 네, 대선배님. 내일 아침 내 정복을 준비하게. 비서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정복을 말입니까? 아? 혹시 어디 가실 곳이라도. 계룡대에 잠시 다녀와야겠네. 다음 날 아침 계룡대 제1정문. 근무 중이던 군사경찰 대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을 통과하자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인물은 사진으로만 보던 전설 하정무 대장이었다. 그것도 가슴에 그의 38년 군 생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훈장들을 모두 단 완벽한 대장 예복을 입은 채였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대대장의 경례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하정무의 등장은 즉시 비상 연락망을 통해 계룡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차가 향하는 곳은 육군 본부 청사였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본부 청사 앞에 있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살아있는 전설의 강림. 그의 몸에서는 총성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천천히 본부 청사 1층 로비를 걸었다. 복도에 전시된 역대 참모총장들의 사진 액자를 하나하나 둘러보고 중앙 현관에 놓인 거대한 지구본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그 침묵의 행보는 계룡대에 주둔한 모든 별들에게 날아든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내가 이곳에 와 있다. 너희가 내 명예에 똥칠을 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육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은 아침부터 비상이 걸렸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으로 하정무 대장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깍듯이 인사를 올려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 그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박무진이 퍼뜨린 음모론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방치했다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 현직 총장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참모총장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시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주선했다. 참모총장이 로비로 내려와 막 외부로 나가려던 찰나 하정무 대장과 우연히 마주치는 그림이었다. 어이쿠, 대선배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기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참모총장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하정무는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온 복도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총장, 내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 실렸더군. 네. 아, 그게. 이 늙은이가 아직도 군을 주무르려고 내 딸을 사냥개로 내세워 현역 장군을 물어뜯게 했다는 군. 그래. 총장이 보기엔 어떤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아닙니다. 대선배님, 그건 일부 언론과 내부망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일 뿐입니다. 당장 바로 잡도록 조치하게. 됐네. 하정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하찮은 소설 따위가 아니야. 그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이군 조직 내부에 자신의 아내가 군인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고 군모를 하이힐로 짓밟은 죄를 덮기 위해 감히 군의 명예와 전직 합참의장의 이름을 더럽히려 드는 버러지 같은 장군이 있다는 사실일세. 참모총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하정무는 참모총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런 버러지 한 마리가 무서워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총장 이하 지휘부가
여론의 눈치나 보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리 같은 분노는 참모 총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총장,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야. 내 딸을 비호해달라고 온 게 아니야. 내 딸은 군인이다. 군법에 따라 수사하고 군법에 따라 재판받으면 돼.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군을 더럽힌 자는 그 계급이 무엇이든 반드시 군법에 따라 그 죄를 물어야 할 걸세.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정무는 잠시 말을 끊고 참모 총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늙은이가 아직 녹슬지 않은 내 마지막 명예를 걸고 이 군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게 될 걸세. 그 말을 끝으로 하정무는 몸을 돌려 청사를 나섰다. 그의 등 뒤에 남겨진 참모 총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박무진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건드려서는 안 될 잠자던 호랑이의 바로 그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정무 대장이 계룡대를 떠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태풍이 군 수뇌부를 강타했다. 그가 로비에서 참모 총장에게 던진 얼음장 같은 경고, 이 늙은이가 이 군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게 될 걸세. 라는 그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전체의 명예를 건 최후 통첩이자 현 수뇌부가 이 사태를 묵인할 시 자신이 직접 정치의 무대로 복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포고령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서실장을 물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유선 전화의 가장 윗줄, 청와대 안보실과 연결된 비상선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십 번. 결국 그는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이었다. 나 총장일세. 충성. 총장님. 박무진 준장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게 대선배님 관련 음해성 여론이 일어서 일단. 당장 멈춰. 총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네. 무엇을? 그따위 여론 눈치 보는 짓 당장 멈추란 말일세. 김지환 중령 하설인 하사. 그 수사팀에게 전하게. 육군 본부 아니 나 참모총장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하지만 장군님 정치적 부담이. 정치적 부담? 하정무 대선배님이 직접 벌어지라고 칭한 자를 감싸는 것이 더 큰 정치적 부담인가? 아니면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것이 부담인가? 당장 실행하게. 육군 수사단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 모든 권한을 보장해. 이것은 내 직권 명령일세.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정무라는 호랑이가 침묵을 깨고 포효한 순간 박무진이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정치 라인은 가장 먼저 그를 버렸다. 아니, 그를 제물로 바쳐 호랑이의 분노를 잠재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즉시 군 내부망 대나무 숲에 올라왔던 하설인을 음해하던 모든 글이 빛의 속도로 삭제되었다. 하정무의 딸이라며 수군대던 익명의 목소리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 태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이다. 김지환 중령의 집무실. 쏟아지던 압력 전화가 거짓말처럼 끊겼다. 대신 감찰실장에게서 직통 전화가 걸려왔다. 김중령. 나 감찰실장일세.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직권 명령이 하달됐네. 신속, 엄정, 그리고 전폭적 지원. 필요한 게 뭔가? 특수감찰팀을 더 붙여줄까? 김지환은 하설인과 함께 확보한 이중 장부와 해결사들의 신병 확보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실장님. 이미 칼과 방패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이 더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못하도록 할 단 하나의 무대뿐입니다. 무대라. 네. 박무진 준장과 그의 아내 남이경, 그리고 횡령 공범 황인철 원사. 오늘 아침 제 군모를 짓밟았던 하하사를 폭행한 그 현장 관련자 전원을 소환하여 합동대질 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좋네. 지금 즉시 승인하지. 계룡대 군사법원 제1신문실을 내주겠네. 가서 완벽하게 짓밟아버리게. 다음 날 계룡대 군사법원 제1신문실. 이곳은 군 내부의 가장 중대한 범죄자들을 다루는 가장 엄중한 공간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 하설인 하사와 김지환 중령이 수사관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가 놓여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3명의 피의자가 차례로 들어왔다. 가장 먼저 이미 수갑이 채워진 채 초췌한 얼굴의 황인철 원사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 박무진 준장이 들어왔다. 그는 아직 현역 장군이었기에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어젯밤 모든 연락이 끊기고 자신의 정치 라인이 공중분해되었음을 깨달은 그의 얼굴은 이미 살아있는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이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당신들 지금 나를 이런 범죄자 놈이랑 같이 앉히는 거야? 여보. 그녀는 박무진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여보, 당신 뭐해? 이놈들 당장 군복 벗기라고 안 하고. 저기 저 하사년. 내가 감히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 하설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었다. 박무진은 아내의 그 멍청한 외침에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김지환 중령을 노려보며 마지막 남은 허세를 쥐어짰다. 김지환 중령. 자네가 이겼네. 하정무 대선배님께 줄을 잘 섰더군. 축하하네. 이따위 정치 공작으로 별을 달게 되어서. 정치 공작이라. 김지환은 코웃음을 쳤다. 좋습니다, 박 장군. 지금부터는 정치가 아니라 법을 이야기해보죠. 그는 신문실 스크린을 켰다. 첫 번째 화면. 그날 아침 제3통제선의 폐쇄회로 화면이 재생되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남이경이 하설인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고 그녀의 군모를 하이힐로 짓밟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남이경의 얼굴이 굳었다. 저건 전현이 먼저 나한테 대들어. 정당방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모님? 하설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비닐에 쌓인 증거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흙먼지가 묻고 하이힐 굽에 찍혀 뭉개진 바로 그녀의 군모였다. 그럼 이 군모에 찍힌 사모님의 신발 자국도 정당방위의 흔적입니까? 박무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김지환이 다음 자료를 넘겼다. 박 장군. 이 얼굴들이 익숙하십니까? 스크린에 대전에서 하설인을 습격했던 그 해결사들의 머그샷이 떴다. 장군님께서 어젯밤 고용한 민간인들입니다. 장군님의 지시로 제 부하인 하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사 자료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군인 폭행 교사 및 수사 방해 교사 혐의입니다. 뭐 모르는 자들이다. 나는 저런 자들을. 아, 그러십니까? 그럼 이 통화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지환은 해결사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박무진의 관사 전화번호가 찍힌 통화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박무진의 입이 굳게 닫혔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하설인이 나섰다. 그녀는 2개의 장부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다. 하나는 수사 1팀이 황 원사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복지단 양평콘도 비품 장부였다.
다른 하나는 수사 2팀과 하설인이 청담동 화랑에서 확보한 은밀한 이중 장부였다. 남이경 사모님, 이 3천만 원짜리 그림 참 아름답더군요. 박 장군께서는 복지단 예산으로 고급 가구를 구매했다고 결제하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그 돈은 가구 업체를 통해 청담동 화랑의 미술품 자문 비용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이경 사모님은 그 돈으로 이 그림을 개인 구매한 것처럼 가져오셨죠. 완벽한 횡령이자 자금 세탁입니다. 남이경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사준. 닥쳐. 박무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증거. 그깟 종이 쪼가리. 전부 저것들이 날 조한 거야. 하설인, 내년이 내 애비 백 믿고 조작한 거잖아. 윤기현이 그놈이 거짓말한 거라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 모든 것이 조작이며 윤기현 일병의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몰아붙였다. 조작이라고요. 하설이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증거를 들려드리죠. 김지환 중령은 신문실의 고성능 스피커와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 야. 신문실 전체가 남이경의 그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이 개새끼가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언제 거기 거 사오랬어? 이 멍청한 새끼야. 챙, 챙. 하이힐 굽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악, 사모님, 운전 중입니다. 윤일병의 비명이 생생하게 울렸다. 남이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다. 가장 끔찍한 부분이 남아있었다. 어머 징그러워라. 너네 집은 다 그렇게 빌빌대니? 내 애비는 병으로 빌빌대고 너는 내 밑에서 빌빌대고. 아주 가난이 뼈에 박혀 있구나. 신문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 원사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무진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다.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전현이. 남이경이 이성을 잃고 하설인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가 너. 그 순간 신문실의 문이 열렸다. 군사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깨끗한 전투복을 입은 윤기현 일병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남이경을 그리고 박무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방금 전 재생된 그 목소리를 향해 말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신문실 전체를 울렸다. 제가 녹음했습니다. 저 여자는 제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를 짐승처럼 때렸습니다. 저 여자는 악마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남이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박무진은 자신의 어깨 위에 달려있던 그 보이지 않는 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설이는 자신의 짓밟혔던 군모를 들어 테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것은 모든 심판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날 오후 군은 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정무 대장이 계룡대를 방문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피징계자 준장 박무진. 그의 죄목은 열거하기조차 힘들었다. 배우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부하 병사에 대한 상습 폭행 및 인권 유린 방조, 지휘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상급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민간인 폭력배 고용 및 군인 폭행 교사, 그리고 3천만 원의 국고 횡령. 위원장인 군단장이 징계 결과를 낭독했다. 주문. 피징계자 준장 박무진을 강등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단순한 보직 해임이나 정직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에서 별을 떼어내고 다시 무궁화 3개짜리 대령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군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선사하는 선고였다. 군 창설 이래 현역 장성이 비리나 범죄가 아닌 품위 유지 문제와 갑질로 강등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참모 총장이 약속했던 본보기의 가장 잔인한 형태였다. 그의 어깨에서 빛나던 별이, 그의 모든 것이었던 그 별이 그렇게 부서져 내렸다. 그의 몰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강등된 채 불명의 전역이 결정되었고 연금은 몰수되었다. 또한 횡령 및 폭행 교사 혐의는 민간 검찰로 이관되어 수년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터였다. 남이경의 삶은 더욱 비참하게 무너졌다. 그녀는 상습 폭행, 특수 협박, 횡령 공모 혐의로 그 자리에서 민간 경찰에 인계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장성 관사에서는 쫓겨났고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 병사들에게 수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 3천만 원짜리 그림은 다시 경매에 나와 군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환수되었다. 황인철 원사 역시 횡령 공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며칠 뒤 군 내부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강원도 최전방의 어느 눈 쌓인 초소. 낡은 방한복을 입은 한 대령이 젊은 병사의 경례를 받으며 면회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궁화 3개가 초라하게 붙어 있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 댓글에 수천 개의 추천이 박히고 있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계룡대의 평온한 저녁. 수사단 본부에서는 조촐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중령 김지환. 상기 군인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불굴의 용기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표창함. 아울러 대령 진급을 명함. 참모 총장이 직접 수여하는 표창이었다. 김지환은 마침내 대령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하설인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사하설인. 하설인이 단상 앞으로 나갔다. 상기 군인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원칙을 지켜내어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그녀는 표창장을 받았다. 그때 참모 총장이 마이크 없이 그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하하사.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게.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주게. 자네 같은 딸을 군에 보내주셔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하설이는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 주말 하설이는 휴가를 내어 강원도 화천의 아버지 집을 찾았다. 하정무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난초 잎을 닦고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설이나. 내 아버지. 하설이는 아버지의 곁에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하정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군모는? 네. 군모는 새로 지급받았느냐?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 하정무는 낡은 수건으로 자신의 손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는 딸의 어깨를 그 위 계급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잘 싸웠다.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잊지 마라, 설이나.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뒤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내 군복의 명예를 그 버러지 같은 자의 진흙탕 속에서조차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이긴 이유다. 하설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지켜준 것은 하정무의 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 짓밟힌 군모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설인 하사 자기 자신의 의지였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에게 군인 대 군인으로서 가장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화천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한 명의 진정한 군인이 그렇게 태어나고 있었다.